주차 공부를 이제 합시다. 이번 학기 마지막 주차 공부입니다. 14주차의 그 재난서사에 담긴 종교적 상징과 파국의 의미, 이렇게 그런 주제로 몇 편의 소설을 살펴봤죠. 14주차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마지막 그 15주차 수업의 내용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 부재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 제목이 좀 깁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다룬 4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부재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논문은 좀 특이하게 영문 초록이 또 제일 앞에 들어있네요. 제일 이제 국문 초록이 앞에 있고 영문 초록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고, 신성환 선생님은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로 계십니다. 신성환 선생님의 논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애도하는 매체로서의 문학,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꼼꼼히 살펴보지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파리의 오래된 거리와 풍경을 즐겨 찍었던 프랑스 사진작가 의젠 아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젠 아째의 작품들은, 그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번화한 도심보다는 구석진 골목을 더 좋아했고, 주로 사람이 없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는군요. 그 사진 대부분은 여린 빛과 뿌연 안개를 배경으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여명의 도시를 몽롱하게 담아내고 있더라. 사진을 찾아서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의젠 아째. 자, 그의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념은 뭐냐? 부재.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부재라고 하죠. 부동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움직임이 없는 것. 부재와 부동의 미학. 무언가가 비어 있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 이런 어떤 이미지의 느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의젠 아째의 사진 작품들이 그렇다는 거죠. 행인 없는 골목과 도로, 나들이객 없는 공원, 마부도 승객도 없는 합승마차, 운전수 없는 차, 버려진 무게 화차, 손님도 초문도 없는 상점 등 그가 보여주는 도시는 마치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집처럼 적막하고 쓸쓸하다, 그랬군요. 근데 각주체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이제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각주죠. 이경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의제나제의 사진 작품에서 느끼는 느낌, 이미지가 이제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경률. 그다음에 이제 의젠 아째 사진에 나타난 기록과 창작의 딜레마, 이런 제목의 논문이군요. 이 논문은 프랑스 문화예술연구 18권에 들어있고, 프랑스 문화예술학회에서 2016년에 펴낸 저널이군요. 그 다음에 179쪽에서 205쪽까지가 있더라. 그런데 일단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이제 아도르노와 함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재직했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비판 이론가입니다. 베냐민,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자, 베냐민이 그의 사진을 그래서 이제 인적이 없는 범행 장소, 이렇게 표현했던 모양이죠. 수상하고 불안한 고적함이 물씬 느껴지더라. 근데 역설적으로
의제 낮제 사진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인적 없음, 즉 정지된 부재함. 이것이 본원이들을 홀리게 하는 어떤 뭐 특징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 면에서 아재 사진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 않는 것의 세계, 그러니까 부재의 세계를 다룬다. 뭐 좀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의제 낮제 일식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붙인 그 사진 작품입니다. 텅 빈 아무도 없는 그 주택가의 골목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당연히 또 움직임도 없는. 자, 그래서 아재의 사진은 평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평생 가난한 무명 사진작가로 살다 죽었던 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다. 평생 가난한 무명 작가로 살다가 죽으면 참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예술가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사후에 그가 남긴 작품들이 재조명 받으면서 또 이제 굉장히 값비싼 가격에 또 소비되고 그러죠. 그럼 참 그 가난한 무명 작가로 살다 죽은 것은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의전 아재의 이 사진들은 그의 삶과 닮은 꼴이다 뭐 이런 얘기죠. 소박하지만 매혹적인 기록 사진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옛 파리의 풍경을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진 속 고도 파리의 풍경들은 오래된 도시 파리의 풍경들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진 속에서만 남아있겠죠. 그 역시 아주 없는 것이 아닌 있지 않는 것의 세계, 부재의 세계, 부동의 세계. 그래서 무릇 한 시대와 사회 혹은 한 인간의 삶에도 강렬히 내려앉았다가 불현듯 사라지지만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어떤 기억들이 있더라.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강렬히 내려앉았다가 불현듯 사라지지만 영원히 잊지 않은 잊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영역. 좀 어려운 추상적인 뭐 문장들이어서 사실 아리송합니다. 알듯 같기도 알듯 모를 듯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제 낮제의 그 사진 작품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좀 서러운 부분에서 다소 길게 설명하고 있죠.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 을 그러니까 이제 4.16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소설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서론에서 어제 낮제의 사진 텍스트의 의미를 부재의 기록 또는 부동의 기록으로서 의미화하고 있지요. 설명하고 있죠. 다 까닭이 있겠죠. 이것이 본문에서 살펴볼 작품들의 어떤 공통적인 느낌 혹은 이미지 또는 주제의식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4.16 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4.16 기억저장소가 주관한 세월호 참사 일주기 사진전 2014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글은 이제 일주기 벌써 6년 지났는데 일주기 무렵에 이제 쓴 글입니다. 빈방, 제목을 빈방으로 했군요. 또한 부재 흔적으로 오히려 강력한 존재성을 일깨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없음의 세계를 잊지 않음의 세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보면 충분히 이해돼요. 이 말의 의미가 15명의 사진가가 찍은 희생학생 54명의 방은 이제 그들이 그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그 전날 2014년 4월 15일
주인이 문을 열고 나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피어 있죠. 모든 것이 그대로. 다만 주인은 침대, 주인일은 침대와 주인일은 책상, 주인일은 교과서, 그죠? 주인일은 컴퓨터, 주인일은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아프지 않은 이 증거성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10번 이 담비방 노순택 사진가가 찍은 정말 예. 희생된 아이들은 그들이 남긴 흔적으로 가득한 방에서 지속되는 존재성을 그러지요. 아이들은 이 방에서 웃고 울고 호흡하고 자고 꿈꾸고 생각하고 놀면서 십수년을 지내왔을 것이고, 아이들을 잃은 부모는 숱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아이들의 눈짓과 목소리와 냄새가 밴 흔적을 담고 쓰다듬고 품었겠죠. 사진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유일무이한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문과에서 오래 기다렸을 것이고, 자, 그런 면에서 이 빈 방들은 죽음을 증언하기보다는 삶을 증언하는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들은 제가 앞에 설명을 좀 다소 길게 했던 프랑스의 사진가 의젠 아제의 사진처럼 부재와 부동이 유일한 실제적 모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세월호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이제 그 1주년 때는 9명이고 나중에 한 3명 정도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시신의 일부가 아니라 그 시신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약간의 흔적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했죠 아마. 그래서 6명이 최종적으로 이제 찾지 못한 어쨌든 그랬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는 그 이전까지 막 발생한 어떤 재난이나 재해들과도 동일시하기 어려운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막심한 국민적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준 사건이에요.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죠. 세상에 백화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날림으로 사망 501명, 실종 6명.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보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 뭐 당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세월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엄청난 어떤 그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죠. 근데 이제 좀 결이 다른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가 갖고 있는 어떤 충격이 또 있죠.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그야말로 이제 텔레비전 뉴스, 그 다음에 신문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본 건데, 그 이 세월호 참사는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그 소위 미디어 환경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쵸? 이렇게 세월호 참사는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시각각 재난의 발생과 경과 상황을 생중계를 시켜본 거의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대체로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일 테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무렵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겠네요. 처음에 이제 속보가 나온 이후 배 우현이 기울기 시작해서 선미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잠길 때까지 그 이미지, 그 선박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이 그야말로 이제 이때까지 2시간 30여 분을 시작으로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주에 걸쳐 이렇게 총일 생중계로 방송됐잖아요. 침몰 직전 구조된 172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구조 과정을 시청하는 일은 엄청난 고통과 충격이었죠. 음. 사실상 그것은 숱한 목숨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고스란히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일. 그다음에 왜 그렇게 구조와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왜 그렇게 이 진실 그 관련된 진실은 왜 오랫동안 봉인됐는지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문 같은 영상 체험을 통해 좌절감, 무력감, 자괴감, 죄책감, 우울림, 우울감,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이제 어, 나중에 나도 이제 1주년 때, 일주기 때 그 세월호 그 비극의 현장도 가고 그 뒤에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다큐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난 볼 수가 없어서 보면 볼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그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고 그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근데 견딜 수가 없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한 6년 지나니까 이렇게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수업 자료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군요.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지독한 그런 영상 체험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걸 잊지 못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죠. 그건 그동안 속도와 경제만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던 한국 사회를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경종을 울린 그런 대사건이죠. 이제 이 글에 의하면 어떤 구멍, 그 구멍이야말로 한국 사회 총체적 부실과 중증적 문제들이 결합된 사건이다. 권력의 억압이 아니라 권력의 무능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한국 사회의 어떤 부재와 부동이 집약된 그런 사건이다. 이 글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보면 비정규직 선장을 고용했고 내부 구조의 불법 변경,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사용하던 뭐 여객선인가요? 예, 아주 30년, 40년 된 낡은 것을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또 개조하고 어, 내부 구조의 불법 변경, 그다음에 과적, 예, 그 적정량 이상의 함유를 실었다는 얘기죠. 침몰 후 구조 과정의 혼선, 가장 의무이시되는 게 침몰 후 구조 과정의 혼선, 언론 보도 왜곡 다 구했다고 했잖아요. 각종 소셜 미디어의 부정확한 보도와 그다음에 음해 언어들, 덮개처럼 누적된 한국 사회 총체적 부실과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그 어떤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약화된 그런 어떤 그 무의식, 이것이 여기서 윤리감의 망실,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더해진 어떤 그 비극적 사건이다. 물론 이제 그 다 이렇게 공개된 글과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나도 지금 이 수업 자료에서 이게 이제 공개되는 수업 자료니까 공개되고 전파되는 그런 수업 자료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게 근데 왜 지금까지도 소위 국정원이 어떤 계기로 이 선박의 소유주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죠. 알려지지 않고 있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총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세월호 참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던
부재와 부동을 대표했던 가치와 지향들이 거꾸로 참사를 수습하고 또 망각하려는 논리로 전환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세월호 참사는 이제 기억의 문제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그걸 기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격렬한 입장 투쟁이 이제 세월호.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주년 때부터 일주기 때부터 엄청나게 많았어요. 나도 이제 그 무렵에 세월호 몇 주기 때 2주기 3주기 이렇게 하여튼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자주 가고, 또 이제 여러 어떤 뭐 집회 때문에도 서울에 그 GM에서도 여러 번 가고 그랬었는데, 국회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우리 학교 뭐 선생님 한 두어 분하고 그 택시를 타고 광화문 광장에 가자고 했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뭐 아직도 세월호에서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뭐 집회를 하느냐, 뭐 보상금도 많이 받았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그 기사하고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내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고래고래 뭐 싸우다시피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이렇게 그만 이제 뭐 이제 그만 뭐 잊자, 묻어두자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무엇을 묻어둬야 되는가? 진실이 밝혀진 게 거의 없는데 여전히 그 진실은 봉인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자는 것이, 그건 무엇을 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투쟁으로 우리 사회를 어쩌면 이렇게 또그 어떤 갈등을 가져왔던 뭐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죠. 참사를 추모하는 리본이나 플래카드 가장 많이 썼던 것은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이런 다짐의 문장이었죠. 음. 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또 하나의 편향적 접근은 뭐냐면,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애도를 특히 사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제한하는 무비판의 애도 행위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월호 참사를 우연적이고 불가피한 사고다, 교통사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사적인 비극과 죽음을 개별화하는 방식. 그러면 개개인의 기억으로 분산되고 파편화되어서 당사자들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극복해야 될 하나의 문제, 그냥 단순한 그야말로 교통사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서 비롯된 집단적인 죽음이 지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탈색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애도가 뭡니까? 애도.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를 상실하는 것에서 비롯된 슬픔의 작업이 애도고, 그 관계의 문제점도 함께 성찰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애도에 담긴 또 다른 어떤 의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만 열리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 그러니까 애도는 결코 삶과 죽음을 경계짓고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대를 넘나들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죽은 어떤 것으로 고정시키려는 시도 역시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요청과 전혀 다를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는, 이 글의 서론에서는 세월호의 비극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 무의식이랄까, 문제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의 정치야, 기억 투쟁, 이건 사실은 뭐 5.18 때도 많이 합니다. 5.18과 관련된 문학 텍스트를 또 분석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어떤 비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세월호도 좀 다른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엄청난 그 고통을 목도하게 했던, 그 트라우마를 갖게 했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문학을 비롯한 뭐 영화도 그렇고, 이런 소위 문화적 텍스트는 어떤 사건을 어,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텍스트가 돼요. 다시 말해서 세월호 참사 역시 어느 순간부터 기억과 망각의 투쟁의 영역에서 이제 서 있다는 얘기죠. 죽음과 애도가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까닭은 역사 자체가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나 기억 혹은 망각을 통해 구성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설 역시 제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프랑스의 그 사진작가 의젠 아제와 그 다음에 세월호 일주기 때 그 이제 그 아이들 학생들 하나하나의 빈 방을 찍었던 그 추모하는 사진들이 아주 없음, 물리적 부재의 세계를 잊지 않음. 그러니까 아주 없음은 여기 보면 이제 처음부터 없는 또는 아예 흔적이 없는 이런 부재의 세계에서 잊지 않음, 있었으나 지금 잊지 않음, 그렇죠? 이런 정서적 존재의 세계로 변화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은 있을 법한 하구라고 하는 소설적 개연성으로 실제의 빈틈, 구멍을 채우고자 하는 이제 작가의 욕망,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는 독자의 욕망의 하나의 산물이 되는 거죠. 예.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래서 아재나 빈방 사진 소설은 모두 기억의 그 추상적인 측면을 구체적인 어떤 육체성을 갖게 만드는 일종의 기억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에서 기억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참사에 대한 공식적 기록의 생성 단계부터 철저히 왜곡되거나 은폐되고 망실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관련 기록이나 정보가 주도 면밀하게 독점 관리되었죠. 참사가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추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2021년 아마 4월 말쯤인가 5월 초쯤인가 4월 말쯤이겠네. 2021년 4월 말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뒤늦게 특별검사가 임명됐는데 뭐 뉴스 아주 단신 뉴스로 나올 뿐이고 거의 뭐 뉴스에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도 않아요. 지금 와서 뭘 밝힐 수 있는지도 기대도 별로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그 정권이 바뀌어지고 나서 만 4년이 지난 후에야 세월호 특별검찰이 임명됐는지도 사실은 의아하기도 해요. 자, 봅시다. 세월호 어쨌든 이렇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시대 문학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주제죠. 문학 역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석과 재현을 시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공식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하죠. 사실은 그래요. 1차 정보의 총체적인 은폐, 망실, 왜곡, 조작 상황에서 작가도 정보 자체를 발견하고 증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상황에 있죠. 게다가 끔찍한 몇 시간 동안 세월호 선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기억들도 온전히 죽은 이들이 가져가 버렸죠. 우리는 알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문학은 또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기록의 틈새, 틈새에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허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잊혀지거나 홀대받는 작은 목소리를 지닌 기억들을 담론화하는 것이 또 문학의 역할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학은 항상 말해줄 수 없는 것,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읽는 것은 결국은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을 듣는 일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15주차에 살펴보고 있는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 자, 그러니까 최근의 소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세월호 참사가 사건 의식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 텍스트는 뭐냐면 최인석의 조침, 윤대영의 닥터 K의 경우, 그 다음에 김예린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김현수의 다만 한 사람을 사랑하네, 네 편의 소설들. 이 작품들 모두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애도의 실패와 기억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네 편의 소설을 골라서 이제 세월호의 그 비극 부재의 기억이죠. 그걸 어떻게 그 빈틈을 메우고 확장하는지를 살펴봅시다. 2차 시와 3차 시에 본격적으로. 자, 1차 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까지 할게요.